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이거 내가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다. 사실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민감한 부분이에요. 식은땀 나요. 미칠 것 같아 진짜. 그래서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는 게 저희 신상에 이로울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올로기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편집자 김진환입니다. 네, 진행을 맡은 김종원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주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결국에는 우리가 첫 주제가 이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의 첫 주제는 이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계엄 사태가 있는지도 거의 이제 5달이 넘었죠. 거의 반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사실 딱 반년이 되는 날에 대선을 치릅니다. 놀랍긴 하네요. 12.3 사태가 이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고 결국에는 이제 6월 3일에 21대 대선을 이제 치르게 됐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제 저희는 어쨌든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에 탄핵 사태를 한번 경험했었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생애 주기에 맞는 대선 주기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되게 자연재해 같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며 그죠? 아마 앞으로 뭐 어떻게 헌법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행 헌법 사상에서는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은 대선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오늘은 이 대선을 앞두고 한번 주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한번 20대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애청자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20대일 뿐이고 정치라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지극한 개인적인 의견일 뿐 뭐 선동을 한다거나 이 후보를 찍어달라거나 이런 뭐 정치 행위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 사전 듣기에 앞서서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멍청한 것과 별개로 겁이 많기까지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못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20대가 보기에 이 공약이 어떻다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도 2차 토론이 있었고 그 전주에는 1차 토론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약 관련된 토론회였지만 우리가 정식에 집중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재국민 투표는 시작된 상황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공약을 보고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정당이나 후보를 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게 뭐 꼭 잘못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방송으로 같이 주요 공약이 어떤 게 있구나 그냥 이런 공약이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공약을 보고 투표를 했다 이런. 어쨌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100% 진실도 아니고 거짓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하는 대화 내용 자체가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100%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도 안 남기실 거예요. 그리고 종원 씨 저도 마찬가지고 당적 없으시죠? 당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에? 뭐 없죠. 당적이 네. 뭡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희한테 돈을 주는 멍청한 정당이 있을지도 않을 거고 저희가 뭐 정계에 나갈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니 그냥 네, 들어주세요. 여튼 그래서 가볍게 시작을 해보면은 뭐 어쨌든 후보 순서로 해야겠죠. 네, 그래서 1번이죠. 현재 다수당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선거에 나오면 전체 정당이 야당인 굉장한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서 1번이 이제 이재명 후보인데 뭐 공약 10개를 그냥 일단 한번 쭉 보면은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3년 전에 4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네, 가장 가까운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셨고 뭐 실제로도 매우 근소한 표차로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지지율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매우 유력한 대선 후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후보 공약을 보면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 전 대선과. 그렇죠. 어쨌든 본인이 뭐 정치인이나 행정가로서 걸어왔던 그런 누적된 시간들이 빚어낸 본인만의 정치 공약을 그 이전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로 가져왔고 여기에 이제 뭐 지금 뭐 논란도 되었지만 AI라던가 기후라던가 지금 현 상황에 그 4년 전과
비교해서 변화된 지점들을 공약한 공약이 추가된 정도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가장 사실 그러니까 변화된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지능 관련된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공약에서 이번 항목에 뭐 내란 극복과 K 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강국을 만들겠다. 이건 이제 종전에 있었던 그렇죠. 계엄 사태 때문에 생긴 네, 공약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실상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맞죠? 네, 네.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뭐 굉장히 새로운 공약은 없다. 그 이전에 이재명을 지지하시던 분들이나 그 공약에 감화가 되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변화를 느끼지 않고 지지 성향을 유지할 만한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참 보면은 뭔가 20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공약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10대 공약에서 보면은 그렇죠. 뭐 교육 경제 복지라던가 교육 복지라던가 어쨌든 뭐 20대가 포함된 공약이지만 굳이 20대를 타겟한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뭐 사실 그 교육복지 쪽에 보면은 그나마 이제 출산과 관련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그것과 관련된 이제 장려 정책이 있긴 하겠지만야 그거를 100% 2030 그러니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요. 네, 뭐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뭐 제가 동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이재명 후보의 정치관이나 행정관이나 경제관이 국가재정을 직간접적으로 민간의 지급 형태 복지로 전환하는 걸 목표하고 계시니 거기에 이제 20대가 포션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20대 관련된 네, 이런 정책을 내세우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뭐,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주요 후보를 어쨌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까지로 상정을 해놨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셋 중에는 유일하게 기후 위기에 관련된 내용이 그 10대 공약에 들어있는 후보긴 합니다. 아 그렇게 합니다. 그 토론회에 참여했던 뭐 후보인 권영국 후보가 지적했던 지점이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네, 이제 홀로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많은 후보들이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못하는 좀 정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미국이나 특히 미국보다는 이제 유럽 쪽이겠죠. 네. 유럽 쪽은 이미 기후 변화에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이 국가적인 움직임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정치인들에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정말 그거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무지함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듭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 지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후 변화에 무지하다라고 하기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책적인 게 아니라 국민들이, 네, 그제 네, 말은 네, 정책적으로 무지하다라는 뜻이었죠. 아 그렇죠. 근데 이미 유럽 같은 경우도 환경당 범환경당 이제 진보 쪽 계열에서 기후 관련된 이제 진보적인 정책들을 세우다가 정권 유지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그 정책 자체의 실패를 꽤나 많이 경험을 한 사례들이 존재를 해서 정권이 변경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 뭐 최근 5년 10년간 유럽이나 미국의 극우화도 어쨌든 그런 트리거가 그렇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대선 상황에서 유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어떤 국민이나 지구 시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긴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저도 네네. 그 말은 이해가 안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미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렇죠.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도 정치적으로 소모가 된다는 게 좀 네.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공약 역시도 누군가는 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그런 공약들을 썼고요. 아,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극단화된 상황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거지. 뭐 이게 뭐 정치적으로 옳고 그르다 이런 얘기를 뭐 판단할 그런 건 없습니다. 식은땀이 나네요. 네.
여하튼 이 얘기를 저희가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을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네, 뭐 제가 더 인상적이었던 건 뭐 공약 관련해서 상병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소상공인도 아팠을 때 그 본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인데 뭐 종로구나 천안 같은 지역에서 시범 적용 중인 공약이라고 하고 뭐 이 공약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이런 공약도 있을 수 있다. 이걸 복지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이걸 당연한 복지로 설정할 수 있구나라고 네. 이런 지점에서 좀 네, 독특하고 네, 이런 강점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진보 쪽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은 뭐 보수라고 하지만 어쨌든 어쨌든 그 직접 복지나 국가 네. 경쟁력을 위해서 배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 국가 재정을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가 더 경쟁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 후보인 건 여러 공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양에 비해서 좀 적게 얘기한 게 없잖아 있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원래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게 20대에 관련된 공약을 조금 보고 싶었는데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뭐, 후보가 많지. 그렇죠. 사실 20대가 정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후보는 이제 말씀드리기 조금 무섭긴 한데 어쨌든 대선을 다시 치르게 된 그렇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당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책임이 일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임은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일부 있다. 뭐 책임의 포션을 나누기 전에 뭐 어쨌든 직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그죠. 여당이었다 야당이 된 정당인데 그 네. 과정이 계엄이라는 자연재해급 이슈가 있었다. 그 책임에선 뭐 자유로울 수 없죠. 현재 유권자 입장에선 당연히 그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물론 뭐 이 대통령 후보인 지금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지러웠지만 어찌 됐든 최종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됐고요. 네, 뭐 여러 뭐 잡음이 정말 많았지만 결국에는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이제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10대 공약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뭐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보와 보수의 양 끝단에 서 있는 뭐 그렇게 양 끝단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대척점에 있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죠. 국가 안보나 그렇죠. 어쨌든 뭐 우리나라 정당 거대 양당이 네. 그 일반적인 진보와 보수 개념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이제 고착화돼 있고 각자 수구화돼 있는 경향이 있지만 네네. 뭐 본인들은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들은 진보라고 얘기를 하니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죠. 이런 국가 안보 관련된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 10대 공약만 봐도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요즘 뭐 보시는 것처럼 뭐 국가 안보에 관한 얘기도 그러니까 10번째 공약에 이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뭐 킬체인이나 이런 핵 억제력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좀 약간 이 부분이 좀 신기했습니다. 이제 특권을 끊는 정부. 결국에는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이 가장 골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물론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공약적으로 논의할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네. 사실 입법부에서 논의하는 게 더 될 확률이 높죠. 네, 될 확률도 높고 적절하지만 어쨌든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한의 논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행정부가 그런 정책 기조를 가지겠다라는 식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사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개혁에 가까운 내용이니까 뭐 이게 옳고 그르다는 제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불체포 특권이 이게 도입된 배경을 보면은 사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현 상황에서 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불과 몇 달 전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정말 그 치트키죠. 그런 극단적 상황이 있을까요?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린 6개월 전에 그런 극단적 상황을 정말 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공약으로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방탄국회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넓게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지난 우리 대통령이 왜 탄핵됐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다시 필요성이 또 부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 지점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정치 지지는 사람들의 신념이기 때문에 뭐 설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뭐 맞아요.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공약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공약의 한계기도 하지만 네. 이뤄질 것 같지 않은 공약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실현이 불가능하죠, 사실상.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공약이긴 합니다. 네, 근데 다른 공약은 뭐 본인이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만 행정부 수반의 수장의 입장에서 이런 공약 같은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제는 이제 20대에 관련된 공약을 찾아보는 거였잖아요. 굳이. 그 하나 있어요.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또 이제 그 안보 관련 정책에서는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뭐 군 가산점에 대한 논의도 있어서 이제 많은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죠. 후보자 간 혹은 지지 세력 간에. 사실 참 이제 군대 문제가 공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유권자 중에 군대를 가야 할 사람은 몇도 안 남았거든요. 네, 저희만 해도 이제 군 복무가 끝났죠. 네 아직 뭐 저는 예비군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렇긴 하지만 뭐 그 이후에도 뭐 민방위가 있고 그냥 사실 놓고 따지면 모든 국민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넘어가죠. 이거 내가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다 사실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민감한 부분이에요. 식은땀 나요. 미칠 것 같아 진짜. 뭐 여기 국민연금 얘기도 있지만 물론 이건 이준석 후보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준석 후보 때 네. 김문수 후보도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 못 받을 걱정이 없는 연금 재정 달성.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대요. 네 이게 그 사실 제가 뭐 어떤 후보의 지지 발언은 아니지만 그 현재 지지층 총합의 80을 가까운 포션을 두 명이서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90%에 90이요, 가깝죠. 90, 예. 네. 근데 그 두 후보 다 이제 각 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서술하고 있다. 어떻게 네. 되겠지. 네, 그 돈을 어디서 쓸 건지 그리고 이 정책의 정책 드라이브를 걸 때 어떤 행정 재원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고 이제 정책 기치로 내세우는 돈의 양만 서로 이제 누가 더 많네 적네하고 있다. 네, 청년 입장이나 아니면 뭐 행정학을 조금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뭐 이런 공약도 있습니다. 333 청년 주택 공급이라 해서 결혼하면 3년, 애 낳으면 3년, 둘째 낳으면 3년. 그래서 이제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공약인데 사실 이것도 뭐 될 확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켜놓고 그냥 읽으면서 본인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그러겠지만 아니면 그냥 틀어놓고 제가 읽어드릴까요? 졸리게 해드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3번은 없고 3번이 네. 3번은 현재 안 계시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인데 사실 이제 그나마 20대와 관련된 공약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타 후보들에 비해서 그런 지점을 좀 더 편하게 공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공약이 더 눈에 띄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20대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뭐 20대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될 걸로 예상하는 지점을 공략한 건 이제 국민연금, 신고연금 분리를 그죠? 유일하게 정책 공약적으로 주장하는 후보죠. 전체 후보 중에서 뭐 저희도 이전에 얘기를 했지만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인 건 맞고 뭐 토론회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필요한 걸 인정하지 않는 후보는 없습니다. 네. 모두가 인정을 하지만 뭐 관련된 정책에선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 좀 더 네 그렇다. 타 후보들이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죠. 네. 다 관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찾아보면은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제 그 결정권을 지방에게 이임하는 형태로 바꾸자는 공약도 있었죠. 이 지점도 대한 보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나온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논리는 시장 경제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해결 방법이긴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경쟁을 해서 임금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이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개혁이죠. 이것도 어쨌든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뭐 국민들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 쪽에서 보면은 이제 현역 대상자들 중에 이제 장교 선발하는 이제 새로운 ROTC를 대체할 만한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사실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 역시도 뭐 대안적 성격으로 현재 그 장교 지원율이나 장기 전환율, 장기 복무 전환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대한 대안적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옳고 그름 역시 제가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유권자들과 듣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죠. 그냥 이런 공약이 있다. 어쨌든 이공계 출신 후보이다 보니 기술과 관련된 제도 중에 이제 이공계를 우대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도 눈에 띕니다. 뭐 과학기술 성과연금이라던가 과학자 패스트트랙 같은 정책을 제시했죠. 뭐 여하튼 이준석 후보도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토론회에서도 나와 있고 좀 토론회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후보니까 권영국 후보까지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권영국 후보도 놀랍게도 공대 출신이시네요. 네, 어쨌든 공대 출신의 노동운동에 몸을 담고 계시던 분이고 뭐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의 지지율과 별개로 노동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후보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정당이 필요하고 정치적 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분이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여러 명과 암이 있었지만 일부 그 최근에 뭐 SPC에서 사망하신 노동자의 빈소를 찾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것도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분은 대통령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분이잖아요. 사실 한 명 빼고 모두가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원내 정당이든 원외 정당이든 노동자 입장에서 실제 사람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목소리를 좀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시각이 필요하다를 이분의 토론회를 통해서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이 하신 말씀의 극단성이 일부 있어 모두 동의하지 않지만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어 되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신 중대재해법 존속이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귀가 기울여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노동 현장에서 가장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건 뭐 연로하신 노동자가 계실 수도 있지만 사회초년생인 우리 20대니까 이분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그 노동정당 후보 정책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전 사실 찾아보진 않거든요. 네. 근데 대선 토론에 나와서 얘기하시니까 들어보는 건데 그쵸. 당연히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지만 비판적으로 보시되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공약들을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거의 다 이제 뭐 노동과 아니면은 이제 차별, 평등 이런 공약들이 대다수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지지하시는 뭐 정치관이나 정책관이나 경제관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거대 양당 중 좌파에 가깝다는 민주당보다 더 왼쪽의 극단에 있기 때문에 그죠. 분배에 집중한 경제관이고 정책관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무소속 두 분은 이제 비초청 토론회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저희가 사실 이분들 정책에 대해서 서면 말고 뭐 토론회가 팔로잉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는 게 뭐 저희 신상에 이로울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끝으로 다가오는 6월 3일 날은 21대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또 이제 다음 주 목금이죠.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금이 있는 이제 29일과 30일은 이제 예비 선거일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그 이미 재외국민 투표는 시작됐습니다. 저희 그 출연자였던 그 성룡이도 일본에서 유학 중인데 네, 이미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익 광고성이 띄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오그라드네요. 이게 뭐 사실 그렇죠. 이게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국민이 예측할 수 있었던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고 또 후보들 입장에서도 어떤 정책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더 혼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됐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저희가 결국 20대를 위한 정책을 알아보자가 취지였는데 잘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뢰맛이 너무 많아요. 네,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오긴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쓸 수 있냐?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